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로젝트 위기입니다. 네. 또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프로젝트 위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저희는 2014년부터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인 이제 단체고요. 저희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종 컨퍼런스도 열고 행사도 열면서 어떻게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이제 결국에 우리 스스로한테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배움의 미치다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종각이랑 왕십리에서 격주로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백진우 씨의 발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시작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좀 편한 느낌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괜찮은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작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께서 학교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좀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학교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두 개 정의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거는 주산백과이하는 일정한 목적하에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과정,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 행위가 이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기관이고 하나는 인간의 행위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마치 청와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오직 정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 청와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이 약간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걸 구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학교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분 제 손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저게 답하기가 좀 애매하게 제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학교를 바꿀 생각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공수당하고 시간 되기 때문에 아이는 고2 시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체제 안에서 부모로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주변을 보면은 사실 버려야지 학교 체제에도 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육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이런 것도 고민이 되니까 그렇게 보면 또 학교가 아닌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질문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답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답을 정해놓고 시작을 할 건데요. 왜냐면은 저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학교 문제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학교 문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육 문제로 이어지고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결국은 교육 문제 해결책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일단 학교 문제에 집중을 해볼 건데요. 그 어떠한 문제든 간에 아마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서 그걸 실천하는 게 이제 어떤 문제든 간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일 텐데, 그러면 이걸 학교 문제에 적용을 해보죠. 공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때 문학을 처음 공부하게 됐어요. 영문학을. 약간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영문학을 제대로 가르쳐준 거죠. 그 학원이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 정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철학이 있어가지고 정말 영문학을 영문학답게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의 상징, 비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막 생각해내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기고 이게 너무 특히 중학교의 사춘기의 마음에 너무 와닿았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는 영문학이 좋은 거라기보다는 문학이 좋은 건데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국문학을 가르치는데 싶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뭐 사실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의미를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것이고 마치 영화면은 무슨 스포일러도 되게 이상한 스포일러 방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문학이라는 건 정말 재밌고 즐거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 고통스럽게 배울까? 그때 처음 문제의식이 생겼죠.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공부라는 것은 즐거울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리 아무 의미 없이 고통스럽게 공부를 할까? 그게 저의 첫 그런 생생한 경험이자 제가 아직도 공감하고 있는 실태인데 몇 년 후에 이 개념을 접하게 됐어요.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공자가 이야기한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해라 라는 말인데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막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엄청 갑자기 모르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문학을 재미없게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 재밌는 문학을 재미없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바로 문학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즉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문학을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구나. 사실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가 보이잖아요. 특히 배우는 맥락에 있어서 그게 결국은 이 문제로 계속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 정리를 했죠. 아, 지금 현재의 문제는 위인지학.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를 이제 위인지학이라고 하고 참된 나다움 밝히기 위한 공부를 위기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단체 이름 프로젝트 위기입니다. 이게 교육 문제에 위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위기지학에서 나온 건데 생각해보니까 위기가 그 뜻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위기지학이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위인지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그렇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즉 누군가가 나를 위인지학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위기지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그러면 누가 위인지학을 하게 만드는지를 좀 찾아서 그 사람을 뭐 설득을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설득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아주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교육의 3주체 이제 사실은 학교는 있지만 아무튼 교육의 3주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학부모 같은 경우에 물론 방법론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학생의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이제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사회인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근데 이 믿음의 끝자락에는 이제 사회, 그러니까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때 특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 이 기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인이 중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 사회인 이렇게 3주체를 설정을 해서 이제 행사 컨퍼런스를 열어서 연사를 초청을 했죠.
사실은 근데 학생이랑 교육자가 이러한 위기지역의 공부를 원하고 위인지역을 싫어할 거라는 건 사실 당연했던 게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자신의 신장시킬 수 있는 공부를 누가 하기 싫어하겠어요. 그걸 원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가 정말 그걸 가르치고 싶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라는 인상이 되게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특히 학생들이 자기심을 보여주지 못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지 못해서 어려워할 것 같다. 실제로 이제 연차들의 결과도 그랬었고요. 근데 가장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당시에는 사회인이 관심이 생겼죠. 분명히 사회인들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시험 점수나 아니면 학벌을 보고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냐. 뭐 순종적인 이제 회사원을 뽑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면서 이제 사회인의 연사 이제 강연이 너무 기다려졌는데 저희 행사에서 이제 초청했던 분은 이분이었어요. 이분의 경우 SKT에서 인사팀장으로 10여 년을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궁금했던 사회인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초청을 했죠. 근데 예상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안 한 거를 막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주어진 일을 갖다가 아주 완벽하게 빈틈없이 야무지게 해내는 사람. 둘 다 필요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해가 되세요? 우선 A타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너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남들이 안 해봤던 것들을 갖다 뭔가 만들어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그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조직이 한 단계를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근데 이 A타입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성공할까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지만 조직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실수가 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B타입들은 이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조직이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어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B타입으로 만들어내는 데 맞춰진 것 같아요. 실수 안 하기가 결국은 B타입 사람들을 만들어내겠죠. 지금 기업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더 희소한 사람들이 누굴까? 더 기업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이 누굴까? A타입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였냐면은 이제 흐름이 이런 거죠. 요즘 세상을 이제 뷰카라고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비유스에서 다 약자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러한 맥락에서 실수 안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혁신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자기를 실현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기업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현재 기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의 용어를 활용하자면은 기업에서도 위인지향을 하는 즉 성적을 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실현한 위기지향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뽑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것도 당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본연의 특징이 우리가 서로를 내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겉의 면을 보고서 내면을 추론하는 건데 근데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기업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단지 성적과 자기 소설이라고 불리기 하는 이제 자소서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사람을 일부러 뽑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맥락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SKT라는 엄청난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학생도 교육자도 사회인도 다 위기지향을 원하는데 서로가 상대방이 위인지향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위인지향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협화음이라도 서로가 아무런 원치 않는 일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되게 슬픈 상황이잖아요. 그걸 좀 더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좀 정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정부가? 왜냐면은 실제로도 그
뭐지? 교육혁신 관련된 사람들 만나보면 가장 흔하게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 별의별 걸 다 시도해 보지만 결국은 수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결국은 수능을 이렇게 다 획일화해서 다 평가해 버리는데 뭘 혁신적인 것을 시도하기 결국은 다 수능으로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수능적인 국민을 만든다. 뭔가 솔깃하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정부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특히 이놈의 수능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보셨죠? 이 행사 때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최근에 많이 알려지긴 했죠. 수능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수능의 아버지냐? 이분이 여기에 아마 학력고사 세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에 학력고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능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걸 가장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 박도순 씨예요. 그래서 초대 수능평가원장을 하셨고 그래서 별명이 수능의 아버지, 수능 창시자 이런 이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제 궁금증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에는 이분이 별로 안 알려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왜 만들어졌지 수능을? 그래서 이제 추천을 했죠.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올 때 수능 320점으로 들어오고 319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매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319점은 상당히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325점이랑 315점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순전히 우연적인 오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의미 있는 차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들은 이의를 제기해야죠. 그런 점을 관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수능이 쓰여지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저는 좀 이렇게 좀 만약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면 차라리 그걸 없애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이었죠. 수능의 아버지가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게 무슨 상황이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파봤는데 수능의 아버지가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뜻하는 바는 그가 애초에 만들었던 수능과 지금의 수능이 달라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수능을 만들게 되셨습니까? 당시 이제 학력고사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지나치게 많은 과목들도 무의미한 이제 비교열 경쟁을 해서 이제 무의미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수능에 대한 설명 같은데 그게 아무튼 학력고사의 특징이었고 이걸 해결하고자 나왔던 게 바로 수능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걸 해결하고자 나온 게 맞아요. 왜냐면 수능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수학은 그리고 이제 숫자의 맥락에서의 그 수학이 아니라 이제 학문을 봤다라는 뜻으로서의 수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는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취지였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디자인이 됐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제 학생이 이제 자기도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 능력이 필요하겠죠. 언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언어를 평가를 하고 또 논리적인 사고력이니까 수리. 그래서 언어와 수리 딱 두 개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아무튼 이게 일종의 자격고사로서 이제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 점수랑 등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합격과 불합격만 나누고 나머지의 이제 변별은 이제 각자의 대학의 개성과 또 이제 인재청이 또 다를 거고 그 이제 평가 안에서 학생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평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그런 걸 의도로 하고 이제 수능을 애초에 기획을 했죠. 지금과 많이 다르죠. 만약 지금 그것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혁신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환영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왜 이렇게 변했느냐? 일단 언어랑 수리가 국어랑 수학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은 이제 학교에서의 과목으로서의 뜻이라면 언어랑 수리는 정말로 그것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도 당시에 기자들한테 언어 시험을 풀려보면 다 80점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언어와 수리 시험이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국어랑 수학이라고 그걸 이해를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글로벌화 시대인데 영어는 안 할 거냐?
과학 강국이 되지 않았겠냐? 과학. 사회는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각 과목의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러한 여론과 더불어 이제 합격 불합격이었던 시험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대학별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실 이 논란은 지금도 이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객관적인 걸 원한다 점수로 나가라 이러한 이제 실제로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이러한 클럽과 여론이 좀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수능의 아버지를 이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했고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 우리의 창의성과 뭔가 개성과 정말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을 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원하는 이러한 양면성으로 기인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수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문화도 생각을 해보면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위인지학, 즉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 것이 결코 기업이 갑자기 위인지학을 하십시오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아니면 선생님들 아니면 위인지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위인지학을 해야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문제의 원인은 뭔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결국 다 우리 모두인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하고 있구나. 해결책은 시작점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겠다.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겠다. 인데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이미 여기 답이 다 적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구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이거는 결코 행위로서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공부한다는 똑같은 문화가 공부예요. 달라지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은 서로 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고 이러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마음먹기의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도 그 말이 맞고 결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의 문제였고 그럼 문제 해결책은 저부터 여러분부터 각자의 삶 속에서 위기지학을 하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게 답이겠다. 그리고 사실 다행스러운 건 지금까지 이제 사회 문제, 사회 학교라는 문제의 맥락에서 이제 따지고 와서 이제 결론 위기지학을 해야 된다가 나왔지만은 되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위인지학을 하는 것보다 위기지학 하는 게 당장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엄청난 희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그게 아니라 당장 자기 삶에도 유익을 가져오는 게 바로 위기지학이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육, 아까 교육의 뜻이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근데 그것이 참된 나답을 밝히기 위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내 가치를, 이 인류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게 교육인데 이제 교육 문제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대입병이라고 혹시 다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그때 수능 1위에서 그 서울에 가신 분이 다큐멘터리 나온 거. 대입병에 대한. SBS. 네. 네 맞아요. 그 대입병이라는 게 이제 대학교 2학년에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별게 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중2병은 이제 엄청난 자신감이라면 이제 대입병 때는 엄청난 이제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걸 대입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만 해도 이제 이게 뭔가 대학이라는 학벌을 인정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이런 움직임이 좀 퍼지기 시작한 것 같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퇴사인데 이제 2004년에서 2017년까지 구글 검색 퇴사 검색인데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퇴사 문화를 이제 파악보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50, 60대 이제 명예퇴직을 하는 게 거의 문화가 돼버렸는데 근데
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내가 만약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때가. 근데 내가 만약 그때 그럼 명예퇴직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생존할 수 있는가?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오직 이 기업의 이름이었던 거지. 내가 정말 역량이 있고 나만의 캐릭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없으면 난 바로 무너지겠구나. 이걸 이제 명예퇴직하기 전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퇴사해서 나만의 걸 찾아내겠다라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강력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 맥락에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런 삶을 사는 거가 아니라 정말 위기지하게 삶을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제시할 모임 즉 배움의 빛이다 에서는 그럼 어떻게 위기지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침 또 저희 이제 단체 퇴사를 올해 4월에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 계신데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 퇴사생이라고 좀 모순이 있지만 저는 올해 4월에 이제 퇴사를 했고요. 퇴사를 한 이유는 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작년 5월부터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회사까지 왔는데요. 제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든 거는 저한테 제가 이제 교육 문제 제 스스로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너무 삶을 사는데 힘도 나고 뭐 완전 긍정적이게 되고 좀 세상이 행복하더라고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사람들도 나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회사 다니면서 안 되니까 좀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하는 퇴사생 장윤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지만 퇴사, 뭐 대입병, 교육 문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 이야기더라고요. 거의. 제 이야기에 일치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고 그래서 그래 내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자 하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쭉 정리하고 바라보니까 제 삶에 되게 교육적인 흔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2009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육이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정말 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저기 나오는 친구들 중 아마 한 명이 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거의 이제 학교에서 자고 학교가 끝나면 게임하고 가고 이랬었는데 이러다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고등학교도 이제 사실 변할 거 없을 것 같았는데 우연히 이제 예상치 않게 되게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게 됐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굉장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을 하다가 멈춰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였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때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너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회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데 라고 알려주고 또 뭐가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교과 중심의 교육과는 좀 달랐죠. 저는 이제 그때 그런 배움을 통해서 저는 뭐 없던 자존감도 생기고 또 성취하는 기쁨이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력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능 점수보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값진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9살 때부터 지금 이제 25인데 거의 한 군대까지 보면 군대도 일을 열심히 엄청나게 시켜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두 개를 더 다녔었는데 근데 항상 일을 하면서 그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11시, 12시에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게 허다했고 회사에서 11시, 12시 네, 그렇죠. 10시나 11시 이렇게 끝나서 모든 게 허다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글을 봤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자기 시간을 3분의 2 이상을 못 쓰는 노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2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교수의 여기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는 이유랑 또 워낙 유명한 김난도 교수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뭐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때는 이 책을 통해서 제 삶을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때서야 스스로의 자아를 좀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아를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뭐 어떠한 정보도 보고 글도 보고 뭐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피폐했던 삶에서 약간 배움을 통해서 위로도 되고 또 치유도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는 부족해서, 왜냐면 이게 악순환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프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내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겠다 하고 군대로 도망을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입영식 가보신 분들은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갈 때 이제 샤워 용품이나 이제 화장품 용품들을 들고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하는데 저는 이때 책을 몇 권 들고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책 읽기에 엄청 매진을 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아마 책 읽은 사람 몇 없을 건데 종종 이제 군대 다녀오면 책을 막 수백 권 읽었다면서 황홀탈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성실하게 보니까 어느덧 내가 중학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중학교 교과 과정부터 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기초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난 어떤 전문 분야, 어떤 일을 할 거냐에서 시작돼서 뭐 마케팅이나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마케팅이나 뭐 스타트업 그리고 뭐 사업 그리고 교육에 관련해서 이때 접하게 됩니다. 이걸 접하게 되면서 이제 저만의 자아 실현 내 목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때 그 자아 실현의 목표가 생긴 후에 엄청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또 내 삶 속에 교육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진 상태로 이제 다시 슬프지만 다시 복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복직을 했는데 이전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회사가 복직을 해서 같은 일하고 같은 직무,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제가 변했는지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르게 보이고 실제로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3분의 거의 2 이상으로 저한테 시간을 거의 투자하고 있었어요. 뭐 출근하는 시간, 뭐 일하면서 남는 시간, 점심시간 막 1시간 정도 막 이런 시간 밥 안 먹어가면서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 이런 남는 시간들에 항상 이제 책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칼퇴 나 잡지 마라 하고 이제 뭐 대외 활동하러 가고 또 이제 어디 교육 스터디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그렇지만은 교육은 참 저한테 많은 것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새로운 원동력을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자면은 다 이야기했지만은 학창 시절에서 이제 제 삶에서 교육은 이러한 것들을 줬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는 성취, 희망, 자존감, 그리고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의 책을 읽으면서 자아를 탐색하게 되고 위로와 치유가 되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자아 실현에 목표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교육은 저는 참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은 사람을 좀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쭉 생각해 보면은 들으셔서 알겠지만 좀 계속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도 사실 군대에서도 그런 공부도 했지만 다른 공부도 했었어요. 진급을 위한 공부, 수능 공부도 하고 그리고 토익 공부도 하고 토플 뭐 각종 시험 공부를 목표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목표하고 하는 공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와 여기 적혀 있는 것들과 완전히 상반됐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영향을 주는 것들에 있어서 이 이야기들의 어떠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아까도 이제 여기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위인지향의 관점 그리고 태도보다는 점점 이제 비기지학적인 태도 이미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단체를 만나서 굉장히 공감해가지고 이걸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합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한 자발성이다.
누가 시켜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데 하라고 한 사람은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티를 함께 기획하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이 돼줄 수 있겠다. 내가 굉장한 힘을 여기서 얻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게 어떤 순서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룩하고 내가 교육적인 어떤 성과를 얻을 때 처음에 보면은 이제 문제를 분석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내 삶에 좀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해보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이제 주체성이 생기는 교육적 주체자가 되고자 라는 순서 그 다음에 교육적 주체가 된 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선택할 거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한 후로 계속 실천하고 지속하고 관리해나가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결국에는 이 과정이 계속 순환되고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적용해보자. 이거를 습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습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습관화 동심원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시면 습관화를 이루는 데는 커리큘럼,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것, 그리고 행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미디어, 내가 보는 것들, 평소에 보는 것들, 접하게 되는 것들, 이 세 가지가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서는 이제 커리큘럼이 가장 깊은 영향, 그리고 미디어 쪽으로 갈수록 더 넓은 영향을 준다고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징과 앞서 말했던 세 가지 특징과 이런 동심원 모델을 적용해서 저희만의 방법론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디어 행사 커리큘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4국권 3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혼자 나기라든가 함께 나기, 배움 공유하기, 커뮤니티, 에듀 서포터, 에듀어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또 경험해보겠지만은 저희가 이 모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 있는데 한번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배우고 있기는 즐겁지 아니한가? 이는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옛 성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즐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는 것이 공부의 전부인데요 뭐.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즐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공부가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배우고 익혀야 즐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믿을 뿐이지요.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굳이 다르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모임, 배움에 미치다를 소개합니다. 배움에 미치다에서 당신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배움 문화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배움에 미치다는 공자가 예전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하지 말고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해라 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진정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입니다. 지난 4년간 교육혁신을 연구해온 프로젝트 위기가 제공하는 커리큘럼, 플래너, 컨텐츠 등을 재료 삼아 우리는 함께 배움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모임이 진행되냐고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모임의 규모에 따라 약식 모임과 정식 모임이 있습니다. 약식 모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식 모임은 아띠장 1명 이상과 아띠 5명 이상일 경우 결성됩니다. 아띠는 친한 친구라는 뜻으로 이 모임에 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식 모임은 우선 1시간 동안 커뮤니티 시간을 가지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시간에는 오직 함께 나길이라는 6회차 멘토링을 수료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이 멘토링은 어떻게 교육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모르는 상태로는 커뮤니티 시간을
시간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시간에는 사람이 많을 경우 4명에서 5명의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각 그룹에는 앞뒤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매 모임 동일하게 유지되며 서로 친해지는 것을 장려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시간에는 앞뒤장을 중심으로 각 앞뒤의 교육적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응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임에서는 앞뒤 A가 최근 작곡에 관심이 생겨 작곡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언가 이야기 소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에듀서포터나 혼자 나길 등을 모임장이 재량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기를 아직 끝내지 못한 앞뒤는 커뮤니티 시간 이후부터 오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시간이 끝나면 10분간의 쉬는 시간과 20분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이후 30분 동안 배움 공유 시간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전에 선정된 한 명이 자신이 배운 것을 동료 앞뒤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양한 교육 소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배움 공유 시간을 끝으로 공식 모임은 종료됩니다. 그러면 함께 나길 미수료자는 1시간 만에 행사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함께 나길 미수료자는 공식 모임 종료 후 앞뒤장과 매칭되어 함께 나기를 시작합니다. 1시간씩 총 4번의 모임 이후 함께 나기를 배우면 함께 나기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모임은 무엇이라 할까요? 정식 모임은 그룹별 앞뒤장과 별도로 함께 나길 앞뒤장이 4명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 결성됩니다. 앞뒤는 최소 30명 정도를 권고합니다. 정식 모임은 함께 나길 수료자와 미수료자 모두 오른 일정을 함께합니다. 우선 처음 30분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고 1시간 동안 커뮤니티 시간이 진행됩니다. 함께 나길 수료자의 경우 약식 모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미수료자의 경우 함께 나길 앞뒤장과 함께 함께 나기를 배웁니다. 각 모임별로 함께 나길 1과 2과 3, 4과 5, 6과를 가르치는 앞뒤장이 매번 확보되어 있으니 같은 진도의 미수료자들과 함께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쉬는 시간 이후 50분간 배움 공유 시간을 가집니다. 약식 모임과 다르게 정식 모임에서는 총 3명의 앞뒤들이 자신의 배움을 소개합니다. 이 3명의 앞뒤들이 자신의 배움을 모두 앞에서 짧게 소개하면 나머지 앞뒤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소재의 테이블로 이동해 해당 소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배움에 미치다 커뮤니티는 이러한 모임 이외에도 각종 비정기 모임과 파티, 강연회 등을 통해 서로 배움을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결국 교육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배움에 미치다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제작비 영원으로 저희가 만든 물 퀄리티를 모르겠네요. 다음.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ABCD 프로세스가 있고 미디어 행사 커리큘럼이 습관화를 해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엔 저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또 실천을 해야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 발표는 여기까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추가로 더 있나요? 없을걸요? 아니 Q&A를 좀 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물어봐 주시면. 지금 이거 진행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거예요? 5월부터 해서 지금 그러면은 또 하나 약간 학교의 개념 조금 그렇네요. 학교를 배울 학자의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뭐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야? 여기는 17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하. 그쵸.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나길이라는 좀 커리큘럼을 해보았을 때 이제 중학교 나이 때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설정을 한 건데 그게 엄청 큰 이유가 있는 건 만약 뭐 괜찮다 이해된다 이런 뜻은 없고요.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들 중에 고등학생도 있어요? 고등학생이 저희 모임에는 아직은 없는데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함께나길이라는 이런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제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고등학생 15명이었나? 한테 했었던 적은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결과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게 그런 커리큘럼이 이제 그냥 다만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지언정 즉 위인지학이 아니라 미기라는 마음가짐은 있을지언정 이게 정말 습관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되게 저희는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보면 그 학교의 학습을 100% 주도적은 아닌데 약간 주도적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동아리잖아요. 근데 동아리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의 동아리는 상당히 이상한 형태로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멤버들이 잘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동아리스럽게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동아리는 점수 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 동아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브런치에서도 이제 보고 들었던 생각은 저게 아직도는 정확히 뭐가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커뮤니티를 그냥 냅두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이 커뮤니티가 잘 굴러가도록 뭔가 이렇게 좀 챙겨주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도의 감인데 사실 학교에서의 동아리를 아이들이 지금 저기에서 나온 얘기로 치면은 그러니까 미인지향 중심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좀 미기지향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으면 동아리가 그렇게 괴상무식하게 물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저런 게 필요한데 하는 생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고등학생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가 되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사이트에 가서 봤을 때는 시간들이 대부분 낮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낮 시간이면 고등학생이 올 수도 없고 주말에도 뭐 애들이 사실 학원 가고 먼저 하느라고 시간 빼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얘를 어떻게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을까 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정말 학교에 동아리부터 많이 들어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저희는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정하나고요. 애초에 공감을 해줄 고등학생들한테 시작을 했었으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이사가 있고 그들만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짤 이사이 사실 저희 고민이기도 해요. 이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워낙 바쁘고 또 막 딴짓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저희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러한 좀 요소들만 좀 해결. 만약에 고등학생이 참여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외부에서 빼서 한다기보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에 무슨 들어가 말이 동아리인데 아무튼 그 커리큘럼 함께 그거, 나누는 네, 함께 예. 그거를 그러니까 동아리에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제 그건 저런 걸 정말 하게 가장 만들고 이상적인 거죠. 저희가 필요 없는 이제 이 모임을 계속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임이 전국에 한 수만 개가 생기는 게 참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그리고 왜냐면 아무튼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아쉬워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동아리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무슨 사람 연결해 주십시오. 연결해 주십시오. 아니 서로 모여가지고 그 바쁜 나이에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배운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서로 간에 증오를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동아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 생기부나 이런 거에 넣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아이들이 모이면 조별과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별과제 잔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조별과제 잔혹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게 동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고민이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보면 사실은 동아리를 온전하게 하면 그게 사회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조직이 대부분의 경우 팀으로 운영이 되고 조직 사람들도 심지어는 팀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라고 하는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인데 그게 바빠 죽겠는 고등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뭐냐면 동아리라고 하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지도교사라고도 명단은 올라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 지도교사들이 동아리 활동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학원 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동아리 활동을 뭐 6시 이후까지 이게 늘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자기 퇴근 시간 늦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는 뭐 동아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뭘 새로 생각해내고 이럴 기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는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하는 사람은 독박을 써가지고 그거 계속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묻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누군가의 그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갈등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고 역할은 어떻게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역할 분담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또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학교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책들을 만든 건 전부 다 교수 아니면 뭐 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수행평가도 이렇게 개판을 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유리되어 있으니까 얘를 연결시키자.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만든 거죠. 모든 건 다 처음에 악한 의도로 만들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만 현장에 내려갔을 때 거기 선생님들이 따라붙으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한 건데 그 인력이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방치한 게 잘했다가 아니고 이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계 자체가 애초에 누구를 밟아야 내가 대학을 가는데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음의 여력이 없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국영수사과에 매달리고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걔네들한테 너희 좀 생각 좀 해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그럼 누가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다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는 되게 퉁쳐서 욕을 하기 되게 편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만든 교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뭐냐면 결국 이거는 교육 현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 되게 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솔직히. 되게 방만하고 좀 귀찮아오는데 이 사람들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현실에 타협한다는 명분 아래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맨날 이야기해요. 교수들도 왜 수능이 없어져야 된다. 결국 왜냐면 수능부터 시작해서 수능이 안 없어지면 유치원까지 이게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구조는. 근데 수능을 고칠 수 없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잖아요. 정유라 같이 막 말 타면 대학 들어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객관식을 풀면 되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죄송한데요. 토익 토론 시간은 아니라. 죄송해요. 저 너무 좋은데 다. 네네 죄송해요. 시간표가 짜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예요. 악의 근원이 우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해결은 우리부터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 거예요.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라는 느낌은 알겠지만 그게 과연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슬로건에 맞는 접근일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건 교육 문제를 굉장히 거시적으로 분석을 하셔놓고 결국은 하는 거는 그냥 나부터 책 읽고 나부터 나를 생각하자. 그리고 그게 확산이 뭐 될 것이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매치가 맞는 부분일까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담론의 그 차원과 실천하는 차원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막 공정 수능성 아까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수능이 이제 공정성을 담보고 이런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그거에 동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결국은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믿는 것뿐인데. 저 완전 공감했고. 네네.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한편으로는 좀 제 평생 교육을 제 세부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교육에 사람들을 몰아넣으려는 게 아닌가.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78% 이상이 고등교육에 진학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회 구조인데 우리가 왜 그러고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거시적인 담론을 따라 이제 미시적으로 내려온 이유는 이제 저희도 거시적인 담론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걸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어리서 시작돼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 정책적 접근에 사실 박도순 씨는 지금은 약간 수능의 아버지로 악마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바꾸려는 엄청난 우리가 꿈꾸는 내가 교육부 장관이 돼서 우리나라 교육을 뒤집을 거야 라는 이 꿈을 이루신 분이 박도순인데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시적인 해결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유일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됐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책가도 아니고 뭐 기업의
본사 팀장이라고 CEO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지만 배우는 자아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거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정책의 변화가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인 것 같다. 왜냐면 우리도 일종의 잘못이 있어 보이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마지막 아니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 외부에서 이제 논의를 하면 되게 새로운 시각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 끝나고도 저희 계속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요.